연봉이 5천만 원. 네. 1월 1일 이후에 6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네.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네. 과연 얼마가 나올까? 지난달부터 미분양도 줄고 거래도 줄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하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자, 소장님 한 주간에는 네. 부동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이제 대출에 대한 이슈가 이제 꾸준히 이제 있고, 그쵸. 이게 이제 저번 주 화요일 날, 네.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10월 26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심리가 좀 위축되는데 지금도 그 양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이제 기준이 있는데 네. 올 7월부터 네. 6억 이상이 넘어가면은 네. DSR이 이제 40%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6억에 넘어가면 예, 올 7월부터 올해 네. 7월부터 네, 네, 네. 내년부터는 이제 그냥 총 대출이 2억이 넘어가면은 네. DSR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2022년 7월부터는 DSR이 아예 그냥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1억으로 낮춰져 버려요. 아, 점점 낮아지네요. 예, 원래는 2022년 7월부터 2억의 총 대출에 대한 DSR을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앞당긴 거고 2023년 7월에 할 거를 2027월로 또 앞당겨요. 6개월 앞당기고 1년 앞당기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네. 거래 비중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도 그 6억 이하 아파트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저는 서울을 얘기를 한 거였고요. 아. 이제는 좀 바뀌었죠. 이제는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권의 주요 지역들은 이제 6억짜리를 찾아보기 힘들 시장이 아마도 내년 정도면은 도래를 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네. 6억 이하 아파트들이 이제 소멸돼 가고 있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예전에 불과 4년 전, 3년 전요. 그때 6억짜리 아파트면요. 네. 비싸 보였어요. 꽤 좋은 아파트들. 예, 나쁘지 않은 아파트. 네. 뭐 서울에서 아주 좋은 아파트는 못 들어가지만은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들이 6억대도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6억짜리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고 나홀로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나 이런 거 말고는 좀 안 좋은 지역들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다 넘어갔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 평균 매매가가 12억이에요 지금. 12억. 예, 12억이에요. 와, 예전에는 비싼 아파트의 기준이 9억이었는데. 강북이 지금 평균이 9억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많이 엄청나게 오르긴 했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할까? 네. 대출에 대해. 네. 왜냐면은 나는 돈을 버는 노동의 시간 대비해 가지고 돈은 버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쵸. 우린 레버리지를 이용해야죠. 그쵸. 근데 그 레버리지를 축소하겠다니까는 힘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인 오영일 씨가 있어요. 아, 네. 네, 오영일 센터장님이 직장인으로 이제 연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6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6억짜리 아파트. 그러면은 내년에 DSR 적용이 얼마가 될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라는 게 뭐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금액을- 얼마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얼마를 예. 대출 받을 수 예. 있을 것이냐? 보통 LTV 요즘에 40%니 64, 24, 2억 4천에서 네, 좀 더 빠지겠죠?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예시를 들었냐면요, 오영일 센터장님이 6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데 네. DSR을 적용하는데 조건은 연봉이 5천만 원. 5천만 원은 이제 노멀한 어떤 네, 연봉 네, 수준이잖아요. 한 30대 정도의 노멀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부채가 있어요. 네. 이게 좀 불안하니까 한 연 3.95%로 신용 대출을 한 5천만 원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DSR이 이제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되니까는 네. 1월 1일 이후에 집을 사기 6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네.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네. 과연 얼마가 나올까?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신용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총량 규제 때문에 막혀 있지만요. 네. 지금은 한 2억 4천 정도 나와요. 네, 네. 왜냐하면 LTV 투기 과일 중에서 40%니까. 네. 그러면 2,400만 원. 네. 근데 2억 4천. 2억 4천, 2억 4천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랑 이제 DSR이 적용이 된다. 40%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신용대출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출 시 1억 4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1억 확 4천. 주네요? 확 줄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그러면 내가 6억짜리 집을 살 때 내 자기 자본이 1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면은 네. 얼마가 더 들어가야 돼요?
4억 6천 6천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3억 6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이 1억이 사실은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못 월급으로 모아요. 모으면요. 네, 정말 못 모아요. 생활하면서 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2억 4천 정도로 이제 되려고 하면요. 네. 연봉이 한 7천 정도 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연봉이 많은 거죠. 이 아, 말은 연봉이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환 능력을 보거든요. DSR의 핵심은요. 네가 부채가 있고 그다음 네 월급이 있고 네가 또 생애 주기가 있는데 네. 이 상환을 네 그 생애 주기 동안에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봤는데 5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1억 4천밖에 안 돼. 하지만 연봉 7천은 되는 거예요. 그럼 연봉 1억이면은 더 되겠네요. 더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네. 원래 우리가 흑수저 옛날에 뭐 검찰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는 사람들이 흑수저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자산으로 따진다면 네. 자산에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거를 그럼요. 좀 유지를 해주고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줄어들어 버리는 계속 거네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더 심해지면은 네. 약간 진짜 그 양극화의 그룹이 고착화돼 버릴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줄어들게 하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의 논리는 그거겠죠. 지금 대출 규모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네, 너무 늘어났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연체율은 받느냐? 연체율은 역대 최저예요. 가장 낮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건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제가 저번에 네. 얘기했죠. 국채나 국가 부채는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 늘었잖아요. 지금 1,000조예요, 1,000조. 그러니까 GDP 대비 50%까지. 그 최대 나중에 58%까지 2025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1,000이라는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네. 박근혜 정부까지 네. 쌓아온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거 압니다. 600. 네, 600억. 600조. 600. 죄송합니다. 600조. 네. 600조예요. 그런데 600조에서 지금 5년 동안 4년 동안 400조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까지가 600조인데 지금 이 한 정부에서 400조를 늘린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화폐를 쏟아내는 데 쓰고 있어요. 이거를 동력 뭐 일자리를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뭐 동력을 쓴 게 아니라 세금도 많이 거두고 부채도 늘어났고 그거를 그냥 뭐 재난지원금에 쓴다든지 뭐 네.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그럼 생산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묻고 싶은 거죠. 가계의 부채는 지금 사실은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이걸 좀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관리는 한 게 있는데 지금 이미 관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L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강력하게 한 나라가 그러니까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LTV가 뭐 90%까지 90%, 나온다면서요. 프랑스는 100%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같은 시장에조차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출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실 대출화되는 비율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건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계 부채가 많아지니까 잡겠다. 그렇죠. 근데 그 가계 부채는 전세 자금 대출이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네.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은 대의라는 가계 부채라는 대의를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은 전세 대출 막는 거는 갭 투자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예,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엄밀히 말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아무튼 국채도 그렇고 뭐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요. 가계 부채보다는 저는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한 게 더 심각하다라는 그쵸.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제재를 가하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공통점들이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억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려고 할 때 네. 미리 전세를 높여가지고 맞추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던 수요가 땡겨지는 앞으로 거죠. 땡겨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런 규제는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12월까지 이제 총량 규제 때문에 안 되지만은 네. DSR이 내년부터 적용될 거예요. 네. 우선은 12월 전까지 저가 물건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고가는 대출할 상관없으니까 네. 그냥 지 알아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고가 예.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DSR에 대한 총량 규제는 생겼지만요. 네. DSR에 대한 총량 규제가 아니라 DSR이 적용이 되지만 네. 그 우리가 5% 정도 4%에서 5%에 대한 부채 증가율의 총량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대출이 막혀 있던 게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들어오겠죠. 빠르게. 왜냐면은 조금만 지나면 막힐 거니까 빨리 받아야지 하는 수요들도 몰릴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 어차피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매수를 해버리자. 그렇죠. 그런 그렇게 되는 식으로라도. 상황이 되고 만약에 매수를 하는데 실거주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비교를 하겠죠. DSR을 적용을 하면은 투기 과열주기 40%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LTV의 40%에다 DSR 하니까 2억밖에 한 20%밖에 20% 대출이 안 되네. 30%밖에 안 되네. 근데 전세가율이 보니까 여기 50%가 넘네. 그러면은 이 50%처럼 생긴 대출을 전세를 네.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갭 투자도 생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갭 투자도 빠르게 또 이제 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실수요자들 돈의 네. 여력이 조금 더 있으면은 저가 주택 중심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중고가의 가격들은 뭐 생각보다 올라는 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네. 저가의 약진들이 조금 더 셀 것 같고 아. 고가는 고가 자기 나름대로 얘랑 별개로 그냥 올라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원래 저희가 고가들이 올라가는 거는 뭐 네. 아리팍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집이 어차피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파동으로 영향은 주겠지만 그거는 네. 그 다음에 영향의 문제고 내가 들어갈 집이 강남의 아리팍은 아니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아파트들이 주변에 6억짜리 뭐 5억짜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걔네들이 그렇죠. 가격이 위로 펑펑펑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가진 사람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저가가 그 중고가를 또 쳐 올려주고 네. 짙게 올려주고 네. 그러면 중저가도 또 고가 따라 움직이면서 밑에서 받쳐준 가격 때문에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년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의 유통기한이 7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무주택자들이 이제는 큰일 났다 하면서 네. 저가 중심으로 또 매수를 미리 하겠죠. 갭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로 가거나. 그렇네. 내년에 이제 7월 이후에 전세가 이번에 작년에 청구권 쓰신 분들이죠. 계약갱신 그렇죠. 청구권 쓰신 분들. 그분들이 그래도 그때는 5% 상한으로 막아서 네. 2년 더 거주 잘 하셨는데 이제는 당연히 그렇죠. 청구권을 못 쓰니까 집주인들은 높게 네. 받으려고 할 테고 네. 현재 시세대로. 네. 예. 그러면 그분들은 나와야 될 텐데 네. 나왔을 때 그분들은 결국은 살던 지역의 전세를 갈 수 없으니 네. 좀 저가 아파트로 당연히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와 고가가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중고가 형식으로 이제 또 이동할 것 같은 상황이 들고 면적 그 지역으로 보면은 네. 그냥 저는 수도권의 확대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확대라는 게 우리 수도권 하면 어디예요?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네. 서울이죠. 네. 근데 그게 그 인근까지도 이제 저가 주택들이 있으니까는 확장성을 좀 더 이렇게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개념이 행정구역이 아니라 이제 그 서울을 중심으로 더 가까운 쪽에 있는 부분들이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충청도 일부 지역까지도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싼 아파트가 다 없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그게 핵심이네요. 예, 포인트죠, 사실은. 전세 대출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네. 가계 부채를 잡겠다는 좋은 명분이 있긴 하나 그 결과값은 그나마 저렴하게 주담대. 예. 이렇게 남아있던 아파트들의 가격마저 다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기사를 좀 보다가 예. 제가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기사를 좀 모아본 건데 네. 8월 달에만 보더라도요. 이게 네.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 8월을 해봤자 한 60일 조금 더 지났어요. 네. 집값 하락, 정부 경고 안 통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9월 달에도 대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부동산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는다. 예, 잔뜩 달아오른 부동산 심리, 패닉은 계속 이어진다. 네.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지난달부터 네. 10월 11월부터 해가지고 미분양도 줄고 거래도 줄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하나? 뭐 대출 빙하기에 매수 심리 꽁꽁 이러다가 결국은 이런 기사도 나와요. 네. 210만 원 하락했다. 693만 원 하락했다. 네. 이러니까 점점 이제 하향으로 꺾이나 보다. 네. 집값이 내려가나 보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아까 뭐 미분양 얘기도 했는데요. 네. 서울에 지금 미분양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 줄 아세요? 글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5가구. 900만이 살고 있는 네. 이 서울에서
지금 미분양이 55가구밖에 안 남았어요. 어. 그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 그쵸. 미분양이 좀 쌓여야지 사실은 가격들이 올라가는 건데. 제 어깨에 먼지 한 톨 떨어지는. 예, 거. 그렇죠. 전혀 진양을 안 받는. 그리고 항상 규제가 나오면요, 심리들이 굉장히 압박이 많이 됐어요. 네. 가장 많이 압박이 많이 된 시기가 언제냐? 2018년 9.13 대책 때. 네. 그때는 9.13 대책 이후에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네. 가격도 떨어졌고요. 네. 전세도 떨어졌고요. 음. 그게 몇 개월 갔어요. 한 6개월 가까이 간 꽤 것 같아요. 갔네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또 정상적으로 오르면 되는데요. 이게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눌린 상태에서 서서히 가면 되는데 눌린 게 그냥 누른 게 아니라 안에 스프링을 끼고 있는 거야. 아. 껴가지고 이걸 떼버리니까 팡 스프링이 튀어오르겠네. 팡 튀어오르는 거죠. 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리는 지금 7주째 떨어졌어요. 7, 네. 8주째.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떨어졌지만요. 가격이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시그널. 기조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변한 상태에서 공급이 나올 물량이나 뭐 공급이 나오는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그대로 있는데 네. 수요가 억제된 거예요. 억지로 못 사게 하고 있는 못 거죠. 사게 하는 거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아, 나 집 안 살 거야 이러면 진짜 심각한 시장. 근데 지금은 아, 나 사고 싶은데 대출을 정부에서 안 야, 해줘. 너 못 사. 사지 왜요? 마. 왜? 사지 마. 왜요? 그냥 나 사지 집 마. 사고 싶어요. 야, 그럼 투기야. 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심리가 엄청나게 꺾인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시작된 시점이 네. 비슷해요. 지금 심리가 꺾인 데랑 꺾였고 두 번째는 워낙 지금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피로감이 누적됐어요. 이제 좀 쉬어가는 것도 영원히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게 하락으로 이어지려면요 세금 완화되어야 되고 다 완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안은 올라간다 싶더니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하겠죠. 매도자끼리. 그쵸. 물량이 많은데 매수자들은 이건 선택해 볼까 하면은 경쟁하겠죠. 아, 뭐 처음에는 10억짜리, 그다음에 9억 8천, 9억 7천.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그때는 거예요. 이제 매도자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물량들이 좀 나온 데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좀 많이 물량이 적체돼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이 적체돼 있는 게 매수자를 좀 봐야 되는데 매수자가 나 이거를 사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지만요. 매도자는 아직까지 낮춰 팔 생각은 예. 없는 거죠. 고가를 너무 많이 부른 거예요. 그럼 매수자는 또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에 심리도 떨어지고 뭐 하락이 있다라고 하는데 신문 보는 게 되게 어이없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은 어떤 아파트 3억 떨어졌더라, 네. 2억 떨어졌더라 한데요. 사실 증여가 역대 최대거든요. 네. 증여도 그 거래로 잡혀요. 근데 증여는 내가 18억짜리 집이 있으면요. 네. 그거를 시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일부 퍼센테이지를 좀 낮춰가지고 해도 합법이에요. 그러면 2억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신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확장시킨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되게 호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문을 해석을 잘했는데 그런 의미예요. 신문에 있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이나 그 팩트를 해석하는 거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네. 목적을 가지고 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호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이런 기사들 보면은 이제 꺾인다. 또 여기서 갈립니다. 무주택자분들은 그래.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최근에 이제 주택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고점이라고 했잖아 이 양반아. 부부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집값이 올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꺾이려면은 그 꺾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책들이 인플레도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죠. 뭐 테이퍼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적 완화가 테이퍼링 됐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테이퍼링 이후에 양적 완화가 이제 그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사실 워낙 오래된 이슈라 사실 이미 반영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선반영돼 있죠. 갑자기 테이퍼링을 딱 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테이퍼링이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이미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소장님 의견은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본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하나 당분간은 그럴 일이 별로 보이진 않는다 시그널이. 맞습니다. 영끌해서라도 집 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실거주라면 지금이라도 사는 걸 추천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영끌이라면요 구분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거 딱 쉽게 설명하면은 오영이라는 직장인이 2년 뒤에 은퇴를 해요. 제가. 그럼 영끌해야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오영이라는 센터장님이 연봉이 5억이야.
어우, 감사합니다. 예, 연봉이 5억인데 네. 이제 집이 없어요. 네. 연끌해도 돼요, 안 돼요? 해야죠. 그렇죠. 생애 네. 주기가 길고 네. 소득 수준이 높잖아요. 그쵸. 그럼 해도 돼요, 네, 사실은. 네, 네. 예, 연끌이라는 게 이제 뭐 그걸 전부 다 쓰는 건 아니지만은 소득 수준이 있고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하락장의 안전 마진을 조금 못 차지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어떤 생애 주기랑 소득 수준이 있다면요, 네. 조금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갭 투자. 갭 투자도 그래서 상관없죠. 예, 상관없고 오히려 저는 갭 투자를 권장한다라기보다는 내 생존을 위해서 네. 무주택자라면 이거라도 해야죠.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필요하거든요. 늦었나? 늦지 않았습니다. 네, 늦은 거는 이거예요. 늦었나 안 늦었나 시점과 종점이 어디로 우리가 이제 설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네. 뭐 오늘 샀다가 한 달 뒤에 팔면은 지금 오늘 산 게 늦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샀다가 7년 뒤에 8년 뒤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 시점과 종점에 따라서 늦었다 안 늦었다 달라지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늦었나? 항상 늦었어요. 거꾸로 항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마인드가 중요한 게 이 네. 늦었나 안 늦었나 판단하는 거는 매도 시점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았어요. 그러면 늦은 거죠. 그쵸. 왜냐하면 팔아버릴 거니까. 맞아요. 예. 이게 사실 이게 부동산도 예. 금융 투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ETF도. ETF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옛날에 비하면 뭐 많이 올랐는데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 늦었나? 네. 그러세요. 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다음 달에 그래요? 파실 분들이면 네. 지금 뭐 못 들어가죠, 이제. 야, 우리 역시 가치관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사장님이 만약에 10년 후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네. 10년이면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렇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상식이 다 통하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언제 쓰실 돈입니까? 그 연금이다. 그만 안 늦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똑같은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늦었나 아니면 하락과 상승도 똑같거든요. 네, 하락도 짧게 단기로 끊어서 보면 하락이 되게 많죠. 네, 근데 길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락은 아니죠. 맞아요. 우상향을 하니까. 네, 그래서 상승세는 이어질까? 이것도 꼭 똑같아요. 단기로 하면은 뭐 이번 달만 하면요 상승세가 그쵸. 아니죠. 근데 조금 길게 보면 또 상승되죠. 그리고 그쵸. 좀 중요한 건요 시그널이 또 한 개 더 있는데 지금 거래가 가끔씩 되는 네. 강남의 고가들 아파트 지금 또 움직이고 있어요. 또 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 좀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 이제. 정지했으면 좋겠어요. 걔네 이거. 움직이면 다른 거 다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그렇죠.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칙이 위에서 움직이고 네. 중간으로 가고 지역으로 가고 물건으로 가고 지방으로 가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위에서도 올라가고 밑에서도 올라가고 동시다발적으로. 예, 중간은 이거에 대해서 올려주는 거랑 올라가는 거에 사이에 있는 것도 같이 끼워서 또 올라가고 이제 이 순서대로 반복될 거예요. 진짜 아마 공포스럽네요, 올해 공포스러워. 말하고 초 정도에는 그렇게 시점이 뭐 의견이긴 하지만 네. 그 시점 정도에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좋습니다. 참 부동산 얘기가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사는 집에 대한 얘기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한 작년부터인가는 즐겁게 얘기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거 너무 즐겁거든요. 이건 너무 즐겁죠. 근데 이슈나 내용은 참 슬퍼요. 네. 서글퍼요.